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10월, 오늘은 시청자위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사들이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요구에 나섰지만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현명한 언론 보도는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두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반복돼온 급발진 의심 사고를 YTN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탐사보고서 기록의 시선으로 조명한 급발진, 엑셀 대 브레이크 편을 소비자 입장에서 되돌아봅니다. 이 밖에도 시청자위원회 날카로운 비평과 따스한 응원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 준비했습니다. 9월 정기회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영수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온 YTN이 드디어 30살이 됐습니다. 최초로 24시간 뉴스 시대를 연 YTN은 시청자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또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와 세대를 넘어 공정한 뉴스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9월 정기의 내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YTN 시청자위원회 정기 9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는 국회 관련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이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고,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12월 초까지, 또 물론 그 중간에 국정감사 10월 달에 기간이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 총선 시즌에 돌입하면서 어떤 정쟁이 유리할지 정략적 판단에 따른 진영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건의 민생 법안 그리고 경제 법안들이 이런 경랑에 휩쓸려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또 기업들 입장에서 생존과 신규 사업을 위해서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하는 법안들이 있을 텐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총선 이후에 재발이 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좀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면서 관심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국회 계류 중인 수많은 법안들 중에서 국민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 이런 법안들을 좀 선별해서 조명해보고, 특히 경제 관련해서는 첨단 산업이나 신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아시다시피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거의 국가 간의 경쟁으로 비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시대 흐름에 맞춰서 법제를 업그레이드해야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시간들인데, 이런 측면에서 기업계나 산업계 입장에서 조속히 입법해야 하는 법안, 또 상임위별로 그런 관련 소관 법안들을 좀 구분 지으셔도 좋겠고, 또 다른 카테고리를 적용하셔도 좋겠고, 좀 시리즈처럼 구성해서 개별 법안들을 정기국회 법안이 논의되는 그런 기간만이라도 집중 보도해 주셨으면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첨단 산업, 신산업 포함해서 어떤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법안들, 그러나 정쟁 속에 가려가지고 자동 폐기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해서 정기국회 끝나는 날까지 말씀 주신 대로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 한번 되짚어봐야 될 법안들은 관심을 갖고 계속 취재할 수 있게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에 방송된 YTN 탐사보고서 기록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시청자위원회에 참여하면서 YTN이 급발진 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도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탐사보고서 기록을 통해서도 이 급발진 의심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하셨는데요. 특히 지금까지의 이 급발진 사고에 대한 방송들은 사실 사건 자체, 사고 자체에 집중이 되었다면 이 YTN에서 이번에 다루어주신 이 탐사보고서 기록을 통해 다뤄주신 급발진 사고에 대한 부분은
그 사고가 나서 국가수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그 과정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검증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물론 급발진 의심 사고가 지금까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부분들도 없고 또 차량 결함이 인정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여러 한계점은 있으나 방송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다뤄졌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YTN이 물론 24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획하시고 또 취재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역량이 좀 필요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좀 지원을 통해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집중한 건 사고가 발생되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급발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유족들이나 그 가족들과 자동차 회사 간에는 어떤 다툼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론은 낼 수 없지만 보는 시청자들이 급발진일까 아닐까에 대한 좀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수 조사 과정이라든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그 기획 취재를 시작할 때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5대5의 상황에서 제작팀은 5대5가 아니라 최소한 6대4로 또 한번 결론을 내보자고 의욕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어려운 문제였고 또 엄존하는 게 현재 그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서 쉽게 어느 쪽은 약간이라도 결론을 내기 힘들었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뤄서 시청자들에게 좀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다뤘고요. AI와 관련된 뉴스 보도에 대한 의견인데요. AI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오고 있고 8월 24일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 공개 이후에 국내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YTN에서도 8월 25일 뉴스 라운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전 카페라는 코너에 갈림길선 한국 AI, 생성 AI 전쟁 현 주소는 이라는 제목으로 외국 AI 기술 현황과 비교하여 현재 국내 AI 기술에 대한 진단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최신 AI 기술 동향을 접하고 국내 AI 기술 발전 논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챗 GPT의 소개에 비해서 아직 하이퍼 클로바 X의 사용자 경험과 보완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타 언론사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하이퍼 클로바 X 방문자당 평균 사용 시간이 챗 GPT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하여 추후에 하이퍼 클로바 X와 같은 한국형 AI 서비스의 문제점을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AI 기술 발전이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지난 4월에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30 세대와 4050 세대 간의 AI 사용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료 사용의 경우에는 4050 세대의 챗 GPT 사용이 2030 세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AI 기술 이용의 차이를 나타내는 AI 디바이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 기술 접근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언론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YTN에서도 9월 13일 AI 버추얼 휴먼을 공개하면서 AI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을 높였는데요. 이를 계기로 AI 기술 자체에 대한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의 AI 활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를 기대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전문가 분 모시고선 AI 관련해서 출연을 계속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걸 단순 출연을 넘어서 스트레이트 보도 부분이나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AI 기술 확산에 따른 어떤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보도 부분도 고민을 해나가고. 용어 표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언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주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하나의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 킬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아무 주저 없이 쓰인다는 것이 사실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최고난도 문항이라든지 좀 얼마든지 순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자살률, 특히 이제 20, 30대 자살률이 이제 OECD 국가 중에 최고이고, 재작년 2021년 자살한 사람이 무려 이제 13,352명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는 이제 교육자들의 이제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사회가 이 자살률을 낮추는데 이제 노력해야 하겠지만 사회 저변에서 이제 특히 방송에서 이제 이런 용어 하나하나도 좀 신경 써서 작은 곳에서부터 어떤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로 이제 이것도 용어 관련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지만 이제 무차별 묻지마 범죄 대체하는 용어와 관련해서 흉악 범죄 또는 흉기난동 범죄로 좀 통일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것이 어떤 동기든 애초부터 동기 없는 범죄는 없고, 그리고 그러한 동기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내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최근에 경찰청에서 얘기하는 이상동기 범죄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마치 범죄에 정상동기가 있고 이상동기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다면 정상동기에 의한 범죄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이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무엇이 과연 정상동기이고 이상동기이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 통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킬러 문항이라는 표현이 아까 말씀 주셨던 어떤 극단적 선택, 자살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언어가 일종의 관행적 측면도 있어서 이미 상당히 많이 통용되고 있어서 최소한 완전히 배제한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가급적 좀 노출 빈도를 줄이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차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표현이 갖고 있는 위험성,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히 공유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런 부정적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9월 12일 뉴스 라운지 정치 라운지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나와서 이날 이루어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차 검찰 조사에 대해서 23분 30초부터 50분 30초까지 27분간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연자들이 극단적으로 맞서고 있는 두 당의 정치인이어서 진영 논리가 극심한 데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서 27분이라는 너무 긴 시간이 배정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방송을 보면서 너무 긴 시간이 새로운 내용도 별로 없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너무 이 방송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며칠 뒤에 정치 라운지에도 조혜진 의원하고 고영인 의원이 또 나왔어요. 이날은 이제 그 긴급 입원하고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건과 관련해서 이제 질의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이 또 나오는 순간 피로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물론 동일한 사안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한번 출연한 분들이 다시 출연할 경우에 논의가 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는 장점은 있지만, 이 방송을 두 번이나 본 시청자들은 아마 다 본 분들은 피로감이 좀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늘 질문에 좀 핵심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항상 짧게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당의 홍보 논리를 잔뜩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출연자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좀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하면 적당히 좀 발언을 자르고 질문에 맞는 답변을 요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시청자로서 들었고요. 아니면 질문과 상관없이 그 자기 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려는 어떤 그 공간이 되지 않도록 질문을 좀 더 정교하게 짜든지 하여튼 답답하고 지루한 방송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두 분이 고정 출연자입니다. 예,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나오시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게 19시대가 좀 취약 시간대다 보니까 현역 의원 두 분을 뭐 매주 이렇게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적임자 말 그대로 뭐 그 이슈에 가장 적합한 현역 의원을 찾아서 섭외한다는 게 이제 좀 쉽지는 않은 문제여서 고정 출연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두 분의 토론 스타일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사안의 성격상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동호 반복적인 자당의 주장만 이어가면서 이제 원래 토론이 가져야 될 본래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는 지적은 저도 뭐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행 방식을 포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 항상 고민입니다. 진짜 이 정치 분야 토론은 안 할 수도 없고 했을 때 말씀 주신 그런 부작용도 계속 노정이 되고 있어서 예, 아무튼 그건 계속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9.19 남북 군사 합의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월 19일 날 너무 좀 가볍게 지나가지 않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YTN 기자 보도 보면은 그날은 그냥 국방부 출입 기자가 한 꼭지로 해서 9.19 합의 5년 만에 폐기 수순에서 그냥 출입 기자 한 꼭지로 그냥 지나갔고 그 다음 날 20일 날은 뉴스라운지에서 약간 해설형의 이걸 했는데 의외로 그 동국대 김영현 교수님을 이렇게 모셔다가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김영현 교수님은 뭐 이렇게 북한의 정치 쪽에서는 되게 전문가시고 해박하신데 군사 합의의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에는 약간 저분이 저기 모시기에 적절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실제 그날 말씀하신 것도 그냥 정치적으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군사 합의다라는 쪽으로 군사적 측면에서의 이야기보다는 남북 평화 증진을 위해서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거였었고 조금 더 군사 합의의 본질에 맞는 이야기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군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 중요하고 심각하고 좀 제대로 좀 들여다봐야 될 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난 5년 동안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다른 거 다 떼내고 진짜 군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 합의를 그대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좀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렵네요. 예. 이 9.19 군사 합의가 이게 결국은 과거에 대한 평가가 불가피하게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거 자체로도 또 되게 지금 뭐 각자의 보도국 안에서도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통안부 기자들도 각자의 생각들이 있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의견이 교차하면서 이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합의점을 모아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는 너무 이념화돼 버리면서 쉽지 않아진 부분 측면도 있어서 고민이어서 뭐 그렇다고 또 속된 표현으로 그냥 없던 일처럼 갈 수는 없는 거니까 해서 좀 저희 표현으로 그냥 흔적을 남기는 수준의 그걸로 그친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말씀 주신 취지를 충분히 고민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방법들 고민해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의 책무는 첫 번째로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실을 보도하는 측면에서는 YTN은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팩트Y, 취재 엠팩트 등의 이름으로
팩트체크형의 기사들이 있는데 정확한 사실 보도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언론의 현실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누군가 나서서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이고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뉴스를 보도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가짜뉴스 등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단순히 개별적 보도나 리포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중에 상당 시간을 좀 할애해서 팩트체크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좀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다면 아예 따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한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론의 책무 중 중요한 것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실을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만 보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쟁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드러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예시로 법조기자단이 있습니다. YTN도 그 안에 속해 있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조금씩 법조기자단에게 유출합니다. 그리고 법조기자단에 속한 기자들은 그 정보의 진위성이나 유통되는 맥락에 대한 고려는 그렇게 크게 하진 않고 이를 바로 받아쓰기에 바쁘죠. 그러면서 검사들이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문제점, 이것은 우리 형법이 정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검사들이 일부 흘린 정보에 매몰되어서 집중 보도를 하고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진짜 무엇이 문제점인지 등은 전부 가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검사들이 저널리즘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잘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 바른 말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이고 진정한 언론이라고 믿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점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조기사의 부족함 또는 잘못된 비민주적 관행들에 대한 질책을 많이 주셨고 그 문제의식에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누차 변명의 말씀이 드렸지만 여러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충분히 그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도 적어도 그래도 그 지향점을 잊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요즘 교육자 선생님들에 대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교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보도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9월 12일 날 앵커 리포트에서 성희롱 난무 교원평가의 학생, 학부모가 학교의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일부 실태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평가의 서술식 부분에서 성희롱이나 인신공격에 대한 내용이 적지 않다라고 이제 보도하셨고, 그에 따라 교육부 장관께서 나와서 이제 평가를 재설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폐지에 대한 의견과 재정비는 환영하지만 애초에 만든 이유도 있으니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학부모 단체 의견도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에서 애초에 만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 제도로 인해 무엇을 하려고 했으며 효과는 또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이 평가의 경우 이제 저도 해봤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학생들이 전달하는 일방적인 말만 듣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또 일부의 경우는 학부모들이 공유하고 있는 소문 등에 의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YTN에서 보도하실 때 상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시청자가 단순히 그러한 사실이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시청자가 고민할 수 있는 보도와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의 경우도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성희롱 난무 교원 평가라고 하셨는데 사실 성희롱이란 말로도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내용을 보면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인신공격도 있었고 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극으로 치닫고 있고 상당히 좀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이제 제목까지도 이렇게 좀 임팩트를 주시려고는 했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보는 입장으로는 약간 좀 피곤함을 느껴서 이런 피곤함도 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비단 교원 평가 제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다른 어떤 사안이든 간에
좀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는 어떤 물리적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배경 설명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트래픽을 좀 유도하려는 자극적 표현 이런 문제의식이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뭐 조금 한켠에서 부족할 수는 있지만 자부하는 건 YTN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게 표현하면 점잖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불편한 지점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영역에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은 저도 시인을 하고 보도국의 분위기, 뉴스룸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그게 하나하나 이제 현실화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고민하는데 참 저도 참 요새 세상이 피곤해서요. 정말 놀랄 일들이 많아가지고 충분히 그 위원님의 심정에 공감을 합니다. 이번 달에도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졌고 또 곳곳에서 추모 집회가 잇따르면서 유족이나 동료 교사들 또는 학부모 측의 입장 등에 대해서 어떤 교권 침해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지난 7월 이후에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보도들을 지켜보았는데요. YTN에서도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를 이어오셨습니다. 특히 공교육 멈춘 집회와 관련해서 9월 4일 더 뉴스에서 공교육 멈춘 전국 집회 교사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그리고 9월 5일에는 더 뉴스큐에서 공교육 멈춤 다음 날 교육부 교원단체 간담회라는 타이틀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단순한 어떤 스트레이트성 보도가 아니라 교사 출신의 변호사 그리고 교사 노조 연맹 정책실장 등 전문가들과 함께 이슈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짚고 정리하는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점에서 저 또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시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심도 깊게 다루어 주신 부분들도 저도 잘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다양한 사회 문제와 관련이 돼서 어떤 사회적 우울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이제 보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9월 12일 뉴스라이더에서 우울한 한국 사회, 당신의 정신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함께 대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도 중에 최근 연이어 이렇게 발생하는 선생님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고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대담의 내용 중에서 앵커의 발언 몇 군데가 제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담 내용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잠정치만으로 다소 단언적인 표현을 언급하시는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들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앵커의 질문 중에서 상반기의 통계치 절반 이상이 40대에서 60대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중년층의 위기로 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또는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에 있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전제를 하시고 또 유사한 질문을 2번이나 반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분석은 조금 다르기는 했었는데요. 이 우울이라는 것이 또 우울증의 어떤 증상들이나 그 결과에 대한 게 매우 좀 중요하고 민감하게 다뤄져야 되는 감정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이 복잡하고 좀 얽혀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자칫 개인의 정서적 문제로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하는 대담에서는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어떤 진단의 부분을 열어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종합하는 쪽으로 대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 교권 침해 관련해서 조금 불행한 소식들이 연달아 전해져서 저도 상당히 많이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만큼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대안까지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도 깊이를 더해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그 앵커의 질문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 뭐 말씀 주신 대로 뭐 예민한 사안 같은 경우는 좀 더 당연히 더 신중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해서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대담 태도 내용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YTN 시청자위원회 9월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요즘은 재생 시간이 짧은 콘텐츠, 이른바 숏폼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종영한 옛 드라마도 짧게 재편집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자 다시 인기를 끄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과학 콘텐츠도 숏폼이라면 어떨까요? 핫클립 베스트는 각기 다른 8가지의 주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주제별로 3분 정도 분량으로 편집했는데요. 다채로운 주제의 과학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탄성의 성질, 산소 혼합 용기, SKA, 배관 제조라는 제목으로 4가지 주제가 소개됐습니다. 앞으로 소개될 4가지 주제를 한 화면에 보여주면서 간략한 제목도 볼 수 있도록 한 점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탄성의 성질을 다룬 주제에서는 느린 화면 덕분에 용수철의 탄성과 그 원리를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 망원경 프로젝트 SKA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핵심만 쏙쏙 가려낸 덕분에 짧은 영상 속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얻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어진 영상은 화재 진압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배관 제조 현장을 찾아가 실제 제작 모습을 확인해 보는 것이었는데요. 진행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밀폐 용기 뚜껑, 예술 AI, 행동 예측 분석, 바이오 잉크를 주제로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술 AI는 강연 형식으로 진행돼 신선했는데요. 강연을 위해 AI로 만들어본 가상 이미지를 보여주며 학습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명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텍스트에 적합한 사진으로 만들어내는 AI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실제 하는 것과 가상의 경계는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바이오잉크라는 획기적인 기술도 접해볼 수 있었는데요. 뼈 재생 성장 인자와 바이오잉크를 혼합해 출력한 3차원 지지체를 쥐의 뼈 손상 부위에 이식하면 정상 조직 수준으로 재생된다고 합니다.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아주 좋은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쥐 실험을 굳이 실제 화면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단순화한 그림이나 그래픽으로 볼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수철 실험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해 실험, 인터뷰, 강연, 꽁트 등 다양한 형식의 영상을 적절한 순서로 배치하면서 분위기를 환기하고 흥미를 더했습니다. 8개의 주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 점도 숏폼 콘텐츠에 어울리는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핫클립 베스트는 다양한 주제의 과학 이야기를 짧은 영상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주제와 형식이 다른 영상이 이어지는 점이 자칫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더 보완한다면 숏폼에 익숙한 시청자들에게 더욱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들어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